우즈베키스탄 전체 인구 중 0.5%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나라 권력의 2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카메라에 잡힌 장면은 충격이었습니다. 대통령 바로 뒤 VIP석 24명 중 14명, 전부 같은 성씨, 김, 박, 이, 최, 전부 한국식 성씨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인구 중 고려인은 0.5%, 그런데 권력 핵심부 58%가 고려인?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이었습니다. 1937년 강제이주,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절반이 죽던 땅. 그 폐허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이 나라의 심장부를 조용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은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디아 나르굴로바입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국영방송 다큐멘터리 작가였죠. 모스크바 유학파 출신이라고 해서 좀 잘난 척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9월 1일 독립 30주년 기념행사 생중계 준비 현장이었어요. 타슈켄트 중앙광장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죠. 군악대 리허설 소리, 헬기 시범 비행, 붉은 용단까지. 그런데 저는 방송 부스 안에서 한 장의 VIP 명단을 들고 멍하게 서 있었어요. 디아, 이거 혹시 오타 없나 마지막으로 체크해줘. 대통령님이 직접 보실 자료거든. 팀장이 건넨 두꺼운 파일을 펼치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아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거든요. 김미하일, 박세르게이, 이알렉산드르, 최빅토르. 잠깐, 이게 뭐지? 제 손가락이 자동으로 그 이름들을 세기 시작했어요. 한국 성씨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뭔가 제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 10명 중 3명. 둘째 페이지 10명 중 2명. 셋째 페이지 10명 중 4명.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급하게 노트북을 켜서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사이트로 들어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검색창에 고려인 인구 비율을 쳤죠.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체 인구 3,300만 명 중 고려인은 16만 명. 딱 0.5%였어요. 그런데 제 손에 있는 VIP 명단 200명 중에서 고려인은 50명이었습니다. 잠깐, 이거 계산해보면 VIP석 4명 중 1명이 고려인. 그런데 길거리에서는 200명 중 1명이 고려인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 이건 그냥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옆자리 선배 나지마가 제 화면을 보더니 씩 웃었어요. 너도 드디어 눈치챘구나. 나도 몇 년 전부터 궁금했는데. 선배, 이게 맞아요? 응. 저 명단에 있는 사람들 누군지 알아? 경제부 차관, 국영기업 사장들, 대학 총장들이야. 이 나라 돌아가는 걸 실제로 결정하는 실세들이지. 나지마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뭔가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디아, 그건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야. 나지마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저들은 조용히 움직이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엔 항상 거기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0.5%가 25%를, 16만 명이 3천만 명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 뒤에는 분명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비밀을 파헤쳐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작은 호기심이 저를 이 나라의 가장 깊숙한 진실 앞으로 데려갈 거라는 걸 말이죠. 사흘 후 저는 아버지 친구이자 대통령 보좌관인 사이드 이브라기모프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를 챙겨주던 분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뭔가 위험한 질문을 하러 가는 기분이었거든요. 대통령궁 근처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이드 삼촌은 평소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디아, 어떻게 지내? 요즘 방송 일은 재미있고? 네, 삼촌.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는 가방에서 그 VIP 명단을 꺼냈습니다. 사이드 삼촌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이게 뭐지? 독립기념일 VIP 명단이에요. 그런데 삼촌, 여기 고려인 비율이 너무 높지 않나요? 사이드 삼촌이 명단을 훑어보더니 갑자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디아, 이런 거 왜 들고 다니니? 그냥 궁금해서요. 실제로 고려인 고위직이 많은 게 맞나요?
사이드 삼촌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따뜻했던 표정이 사라지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디아,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이건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야. 왜요? 공개된 자료인데. 공개된 자료라고 해서 다 말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 사이드 삼촌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 네. 그럼 딱 한 번만 말해줄게. 그 다음엔 이 이야기 꺼내지 마.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엄청난 비밀을 듣게 될 것 같았거든요. 저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여. 조용히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결정들을 좌우한다는 뜻이야. 사이드 삼촌이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어요. 디아, 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간다고 생각해? 대통령님이 결정하시고 각 부처에서 실행하고. 아니야. 실제로는 훨씬 복잡해. 그가 테이블 위에 설탕을 몇 개 올려놓았어요. 이게 정부 부처들이라고 생각해봐. 겉으로는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 하지만 실제로는. 사이드 삼촌이 설탕들을 연결하듯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들로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그 선들의 중심에 고려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해. 제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왜요? 왜 그들이? 사이드 삼촌의 표정이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디아, 너는 1937년을 아니? 소비에트 시절 강제 이주 말씀이세요? 그래. 그때 고려인들이 이 땅에 왔어.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떨어졌지. 사이드 삼촌이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다른 민족들은 흩어졌는데 고려인들은 뭉쳤거든. 서로 도우면서 살아남았지. 그게 지금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때부터야. 그들만의 방식이 만들어진 게. 혼자서는 안 되지만 함께하면 된다는 걸 배웠어.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데요? 사이드 삼촌이 갑자기 시계를 봤어요. 디아, 시간이 늦었네. 나 가봐야겠어. 삼촌, 더 얘기해주세요. 안 돼. 이건 여기서 끝이야. 그가 일어서면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디아, 내 말 잘 들어. 이런 이야기는 위험해. 특히 너 같은 기자한테는 더 위험하고. 왜 위험한 거예요? 어떤 진실은 알면 다시 돌아갈 수 없거든. 사이드 삼촌이 자리를 떠난 후 저는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을 본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으니까요. 사이드 삼촌과의 만남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고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샅샅이 훑었어요. 마치 탐정이 된 기분이었죠. 디아, 너 요즘 왜 그래? 눈 밑에 다크서클 장난 아닌데. 동료 기자 파리다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생겼거든요. 그날도 새벽 3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제부 홈페이지에서 고위직 명단을 다운받고 있었어요. 김알렉세이 차관, 박빅토르 국장, 이세르게이 과장. 하나씩 이름을 체크해가면서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경제부 고위직 50명. 그중 11명이 고려인. 숫자로 보면 22%. 0.5% 민족이 만든 수치라고요. 그 다음은 교육부였습니다. 대학 총장들 명단을 찾아봤죠. 최이반 타슈켄트 국립대 총장, 김니콜라이 사마르칸트 대학 총장. 전국 주요 대학 25곳. 고려인 총장이 7명. 또 28%였어요.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립병원장 중 25%가 고려인. 어디를 봐도 같은 패턴이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걸어 다녔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가장 큰 IT 기업인 인노테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대표가 고려인 김다니엘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영방송 다큐멘터리 팀 디아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접수 직원이 김다니엘 대표에게 연락했는데 놀랍게도 바로 만나주겠다고 했어요. 김다니엘 대표의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띈 건 책상 옆에 놓인 작은 태극기였습니다. 태극기가 있으시네요. 아, 네. 제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요. 김다니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억양이 완전히 우즈벡 사람이었거든요. 혹시 한국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한국어도 못하고요.
그런데 왜 태극기를? 이건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김다니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려인이다. 그 의미를 잊으면 안 된다고. 고려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살아남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사이드 삼촌이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보여드릴게요. 김다니엘이 저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넓은 사무 공간에는 2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 직원 중에 고려인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30%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들이 모두 핵심 부서에 있다는 거죠. 김다니엘이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개발팀장, 기획팀장, 영업팀장. 모두 고려인 이름들이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요. 의도적이에요. 김다니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고려인끼리 서로 추천해요. 왜냐하면 믿을 수 있거든요. 믿을 수 있다는 게 끝까지 해내요. 절대 포기 안 해요. 그게 우리가 믿는 방식이니까요. 저는 사무실을 둘러보면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곳곳에 작은 태극기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직원들 책상에 왜 태극기가 자발적으로 놓는 거예요. 고려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왜요? 이 회사에서 일한다는 자부심 때문이죠. 고려인 방식으로 일한다는 것에 대한. 김다니엘이 저를 창가로 데리고 갔어요. 타슈켄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디아 씨, 저기 보이는 빌딩들 중에 절반이 고려인 기업이에요. 정말요? 네. 그리고 그 기업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게 서로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경쟁사라도 위기가 오면 함께 해결하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스템이었거든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고려인들의 성공 비결 혼자가 아닌 함께, 경쟁이 아닌 협력,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날 밤, 저는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숫자들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스템이었습니다. 김다니엘과의 인터뷰 이후 저는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 다시 연락했어요. 혹시 회사 일상을 촬영해도 될까요? 다큐멘터리용으로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아침 8시에 와서 하루 종일 함께 하세요.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다음날 아침 7시 50분, 저는 인노테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차장이 가득 차 있었어요. 벌써 이렇게 많이 왔네? 8시 정각 김다니엘이 나타났습니다. 디아 씨, 준비됐나요? 오늘 좀 특별할 거예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200명의 직원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어요. 마치 군대 같았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조회예요. 매일 아침 하는 거죠. 김다니엘이 앞으로 나서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200명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제 성과 보고부터 하겠습니다. 개발팀 박알렉산드르. 네, 모바일 앱 업데이트 완료. 목표 대비 120% 달성했습니다. 영업팀 최세르게이. 네, 신규 고객 5곳 확보. 이번 주 목표 달성했습니다. 각 팀장들이 차례대로 보고했는데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매번 목표를 넘길 수 있어요? 김다니엘이 웃었어요. 목표를 세우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개인 목표가 아니라 팀 목표를 세워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한 명이 못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줘요. 팀 전체가 성공해야 하니까요. 조회가 끝난 후 저는 각 팀을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장면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개발팀에서는 한 직원이 코딩에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자리 동료가 자기 일을 멈추고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본인 일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면 돼요. 지금은 민수가 더 급해요. 영업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직원이 큰 계약을 따내자 팀 전체가 박수를 쳤어요. 다른 회사 같으면 경쟁하지 않나요? 우리는 경쟁하지 않아요. 함께 이기는 게 목표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나요? 아니에요. 각자 도시락을 싸와서 나눠 먹어요. 정말 그랬어요. 플럼 냄새가 피어오르고 누군가는 엄마가 싸준 수제만두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나누어 먹었고 그 테이블엔 국적도 직책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해요? 최세르게 영업팀장이 대답했어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함께 먹어야죠.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갑자기 한 직원이 김다니엘에게 달려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서버가 다운됐어요. 김다니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어요. 알았어. 비상 계획 실행해. 그 순간 사무실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모든 직원이 자기 자리를 떠나 개발팀 주위로 모였습니다. 나는 백업 서버 점검할게. 나는 고객사에 연락하자. 나는 대안 방안 찾아볼게. 심지어 회계팀 직원도 코딩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회계팀도 개발을 해요? 비상시에는 모든 사람이 개발자가 돼요. 2시간 만에 서버가 복구되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떤 실수였나요? 신입 직원의 설정 오류였죠. 하지만 아무도 그를 탓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다니엘이 전체 직원을 다시 모았습니다. 오늘 서버 문제로 고생했어요. 하지만 2시간 만에 해결했어요. 누구 덕분일까요? 모두 덕분입니다.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맞아요. 한 사람의 실수를 200명이 함께 해결했어요.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퇴근 시간이 되자 김다니엘이 저에게 물었어요. 어때요? 오늘 본 게. 솔직히 충격이에요. 이런 회사는 처음 봐요. 우리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작전을 수행하는 거죠. 김다니엘의 눈이 반짝였어요. 매일이 작전이에요.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짜고 함께 실행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동료를 버리지 않아요. 이게 고려인 방식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다른 종족 같았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 개인이 아닌 팀,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것이 그들이 성공하는 이유구나.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이런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걸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IT 기업 촬영 일주일 후, 저는 다른 업종도 궁금해졌습니다. 고려인들이 정말 모든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걸까요? 타슈켄트 외곽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고려인 정박르슬란 사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 중 하나인 코리아빌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 사장님, 혹시 현장 견학이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내일 아침 6시에 오세요. 우리 일하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새벽 건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200명의 작업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작업 전 안전 교육이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돌아갑시다. 무사히 집에 돌아갑시다. 모든 작업자가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IT 회사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나요? 네.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한 명이라도 다치면 전체가 멈춰요. 정박르슬란 사장이 작업자들에게 하나하나 안전장비를 점검해주고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다 확인하세요? 당연하죠. 제가 이 사람들을 집에 무사히 보내드려야 해요. 작업이 시작되자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각 팀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식 품질 관리였습니다.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3번 점검하고 철근을 설치할 때도 2번 측정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처음엔 느려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제일 빨라요. 다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 사장이 저를 현장 사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벽에 걸린 태극기가 눈에 띄었어요. 여기도 태극기가 있네요. 우리 정체성이에요. 고려인이라는 자부심이죠. 그때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작업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옆 현장 크레인이 고장났어요. 완전히 멈췄다고 해요. 정 사장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어? 없어요. 하지만 그 회사 완전히 망했어요. 오늘 콘크리트 부어야 하는데. 저는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 사장의 다음 행동이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크레인 빌려줘. 네? 현장 책임자가 살짝 망설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 공정이 밀리면 우리도 벌금이. 정 사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벌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지금 당장 우리 크레인을 옆 현장으로 보내. 하지만 사장님, 우리 공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일 해도 돼. 저들은 오늘 해야 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사장님, 그 회사 경쟁사 아닌가요? 경쟁사죠.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정 사장이 헬멧을 쓰며 말했어요. 저들이 망하면 우리한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 방식이 아니에요. 10분 만에 우리 현장의 크레인이 옆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정 사장과 주요 작업자들도 따라갔어요. 저는 그들을 따라가며 촬영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경쟁사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멘붕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크레인이 고장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 사장이 경쟁사 현장 소장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거 없어요.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날 오후 두 회사가 함께 일했습니다. 마치 한 팀인 것처럼요. 정 사장의 작업자들이 경쟁사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기까지 했어요. 콘크리트 배합 비율은 이렇게 해요. 너무 묽으면 나중에 갈라져요. 철근 간격은 정확히 20cm. 조금이라도 틀리면 강도가 약해집니다. 현장 노하우까지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정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디아 씨, 1937년을 아세요? 강제 이주 말씀이세요? 네. 그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 땅에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정 사장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첫 해 겨울에 절반이 죽었어요. 추위와 굶주림으로. 끔찍하네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빵 한 조각까지.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살아남았구나. 맞아요. 혼자서는 못 살아남아요. 함께해야 살 수 있어요. 정 사장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게 우리가 배운 생존의 방법이에요. 경쟁사라도 위기에 빠지면 도와야 해요.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해질 무렵 경쟁사 현장의 콘크리트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쟁사 현장 소장이 정 사장에게 달려와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됐어요. 우리 크레인 내일 아침에 가져갈게요. 크레인 사용료는 필요 없어요. 다음에 우리가 어려우면 도와주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경쟁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 그들을 이 나라의 중심으로 만들어준 비밀이었죠. 건설 현장 촬영 후 저는 의료 분야도 궁금해졌습니다. 타슈켄트 국립병원의 고려인 의사 이세르게이를 만나러 갔어요. 병원 입구에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국립병원들과는 분위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이세르게이 선생님 계신가요? 3층 내과에 계세요. 지금 회진 중이실 거예요. 3층에 올라가자 복도에서 특이한 장면을 봤습니다. 의사들이 환자 침대 앞에서 꼼꼼히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보통 국립병원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실례합니다. 이세르게이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40대 남성이었어요. 완전히 우즈벡 사람 같았는데 이름만 고려인이었습니다. 국영방송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회진만 끝내고 사무실로 오세요. 30분 후 이세르게이 선생님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책상 옆에 놓인 작은 태극기가 눈에 띄었어요. 태극기가 있으시네요. 아, 네. 항상 옆에 두고 있어요. 혹시 한국에 가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한국어도 전혀 못하고요. 저는 의외였어요. 그럼 왜 태극기를 두는 걸까요? 그런데 왜 한국 국기를? 이세르게이 선생님이 태극기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이건 저에게 묻는 깃발이에요. 묻는 깃발이요? 네. 매일 아침 이 깃발을 보면서 생각해요. 너는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선생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태어난 곳은 우즈벡이지만 제 뿌리는 저 깃발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이세르게이 선생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려인이라는 건 특별한 책임감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왜 더 잘해야 하나요? 우리는 이 땅에 빚을 지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1937년에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우즈벡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갚아야 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이 최고의 의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태극기를 다시 봤습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철학이 담긴 상징이었죠. 이 병원이 다른 곳과 다른 이유도 그 때문인가요? 어떤 게 다르다고 느끼셨어요? 시스템이 체계적이더라고요. 다른 국립병원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세르게이 선생님이 웃었어요. 저희는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한국식이요? 네. 환자 중심 진료, 팀워크,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이요. 선생님이 차트를 보여줬어요. 매주 전체 의료진이 모여서 사례 검토를 해요. 실수했으면 원인을 찾고, 잘했으면 공유하고. 다른 병원에서는 안 하나요? 거의 안 해요.
귀찮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선생님, 응급 환자가 왔어요. 교통사고 환자인데 상태가 심각해요. 이세르게이 선생님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가볼게요. 저는 따라가며 촬영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펼쳐진 장면이 놀라웠어요. 의사, 간호사, 모든 스태프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수술 준비, 혈액형 확인, 가족 연락, 각자 역할을 정확히 알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세르게이 선생님은 환자와 가족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시간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의 어머니가 이세르게이 선생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는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의사니까요. 수술복을 벗으며 이세르게이 선생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게 제가 태극기를 보는 이유예요. 어떤 뜻이에요? 저 깃발은 저에게 질문해요. 너는 오늘 최선을 다했느냐고. 선생님이 태극기를 만지며 말했어요. 고려인으로 산다는 건 매일 그 질문에 답하며 사는 거예요.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예요. 이세르게이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정신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고려인들도 모두 네,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요. 의사든 사업가든 공무원이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태극기가 단순한 국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건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고려인들이었죠.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나도 저런 깃발이 있을까? 나에게 매일 질문을 던지는 상징이.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작은 태극기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이세르게이 선생님과의 만남 후 저는 고려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김다니엘 대표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줬어요. 우리 가족을 만나보세요. 특별할 거 없지만 고려인이 어떻게 사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타슈켄트 시내의 2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벽 곳곳에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는데 그 중심에 작은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김다니엘이 부르자 70대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김할머니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녁 드셨어요? 첫 마디가 식사 걱정이었어요. 정말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10살 정도 된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우리 성민이. 학교 어땠어? 오늘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보통 집이었다면 잘했다, 훌륭하다 이런 말이 나올 텐데 김할머니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래, 잘 살아남았구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살아남았다고 하셨거든요. 성민이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저 잘 살아남고 있어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해. 성민아, 기억해. 우리는 살아남는 사람들이야.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10살 아이에게 살아남아라고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성민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김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왜 살아남는다는 표현을 쓰세요? 김할머니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게 우리가 배운 거거든요. 어떻게 배우신 건가요? 1937년에 우리 시아버지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나는 어렸지만 기억해요. 김할머니가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을 가리켰어요. 첫 겨울에 정말 많이 죽었어요. 추워서 굶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우리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고.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나누는 거였어요. 마지막 쌀 한 주먹도 혼자 먹지 않았어요. 김할머니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더 나을 거라고 믿는 거.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군요. 당연하죠. 그게 우리 고려인의 힘이거든요. 그때 김다니엘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살아남아라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열심히 하는 건 선택이에요. 하지만 살아남는 건 의무예요. 김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손님이에요. 손님은 주인보다 더 잘해야 해요. 저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거군요. 맞아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최고가 되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김할머니가 성민이를 다시 불렀어요. 성민아, 이모한테 내가 외우는 거 들려줘. 성민이가 뛰어나와서 또박또박 말했어요. 우리는 고려인입니다. 우리는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성민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성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그러는데 우리는 원래 한국에서 왔대요. 그런데 지금은 우즈벡에서 살아요. 그래서 2배로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해요. 김할머니가 성민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는 남들보다 2배는 해야 해. 그래야 인정받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철학이었죠. 할머니, 혹시 다른 고려인 가정도 이렇게 가르치나요? 당연하죠. 우리 모두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워요. 김다니엘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궤요? 고려인들끼리 만드는 공동체예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김할머니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 집이 어려우면 모두가 도와요. 아이 교육비, 병원비, 사업 자금까지. 이자는 받나요? 이자는 없어요. 대신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저는 놀라웠어요. 현대판 상부상조 시스템이었거든요. 김다니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어요. 우리 집이 몇 년 전 화재 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새 집을 지어줬어요. 걔 덕분이었죠. 그래서 고려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맞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함께해요. 그날 저녁 김할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까지. 완전한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음식을. 우리 어머니께서 배우신 걸 제가 배웠고 며느리한테 가르쳐 줬어요. 김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음식도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먹는 걸로도 우리가 누군지 기억하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정체성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생존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 생존 방식이 이들을 이 나라의 중심으로 만들어준 비밀이었습니다. 살아남아라. 그 한마디에 80년의 고통, 자부심, 철학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취재를 마치고 나서 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우즈벡 국립대학교의 마라토프 교수를 찾아갔어요. 그는 이 나라에서 고려인 역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1937년에 모든 게 시작된 건가요? 네, 그 해가 고려인들에게는 운명의 해였죠. 마라토프 교수가 오래된 지도를 펼쳐놓았어요. 소비에트 정부가 극동 지역 고려인 17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이유는 일본 간첩 활동 방지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그냥 의심스러워서였어요. 외국계라는 이유만으로. 교수가 당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화물 열차에 짐처럼 실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화물차에서 지냈어요.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없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첫 해 겨울에 절반이 죽었어요. 교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영하 40도의 벌판에 떨어뜨려 놓고 알아서 살아라 했으니까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나요? 바로 그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흩어졌는데 고려인들만 뭉쳤어요. 마라토프 교수가 일어나서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엔 각자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금세 깨달았죠.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개를 만들었어요. 십가구씩 묶어서 운명공동체를 만든 거죠. 교수가 동그라미 10개를 그리며 설명했어요. 한 집이 굶으면 나머지 9집이 나눠줬어요. 한 집이 아프면 9집이 돌봤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군요. 맞아요. 그때 만들어진 시스템이 지금의 고려인 네트워크예요. 교수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더 놀라운 건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요? 네. 천막 하나 치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러시아어, 수학, 그리고요? 고려인 정신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7장에서 성민이가 외운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군요. 8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생존의 철학이니까요. 마라토프 교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1950년대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고려인들이 하나둘씩 성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요? 모든 분야에서요. 의사, 교사, 엔지니어, 사업가. 교수가 통계 자료를 보여줬어요.
1960년대에 이미 고려인 대학 졸업률이 평균의 3배였어요. 3배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육만이 살 길이라는 믿음이. 그래서 지금도, 네, 지금도 고려인 자녀들의 대학 진학률은 95%예요. 저는 놀라웠어요. 거의 모든 아이가 대학을 가는 거였거든요. 부모들이 어떻게든 공부시키려고 해요. 빚을 내서라도. 왜 그렇게까지 하나요? 교육이 곧 생존이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고 힘이 있어야 살아남아요. 마라토프 교수가 마지막 자료를 펼쳤어요. 현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현황이에요. 숫자들이 놀라웠습니다. 인구 0.5%지만 의사 중 15%, 교수 중 20%, 기업가 중 25%가 고려인이에요.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마라토프 교수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정신이에요. 그들이 지킨 건 나라가 아니라 정신이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고려인들은 조선을 떠났지만 조선의 정신은 버리지 않았어요. 근면, 성실, 상부상조, 교육 중시. 교수가 하나씩 손가락으로 세며 말했어요. 그 정신이 이 땅에서 꽃을 피운 거예요.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태극기를 두는 거군요. 맞아요. 그 깃발은 한국이 아니라 정신을 상징해요. 마라토프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디아 씨, 제가 40년 동안 연구한 결론이에요. 고려인들의 성공 비결은 단 하나예요. 무엇인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난 한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VIP 명단에서 시작된 작은 의심이 이렇게 큰 이야기가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고려인들이 이 나라를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권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생존 때문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책상 위를 보니 제가 주문한 작은 태극기가 도착해 있었어요. 저는 그 깃발을 책상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르게이 선생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너는 누구냐, 어떻게 살 것이냐. 저는 우즈벡 사람이지만 이제 그 질문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저는 다큐멘터리 마지막 멘트를 적었습니다. 이 작은 깃발은 한 나라의 국기를 넘어 인간이 가장 힘들 때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약속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서로 돕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약속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을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은 고려인이 아니라 혼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큰 응원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감동비행기였습니다.